네, 영재교육의 패러다임 변화와 전망 2차시 미래 영재 학생 역량 이야기입니다. 앞 시간에서 그 미래 교육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앞 시간에서 제가 뭐 앞부분에 어, 학생들의 10대 뇌와 그리고 몰입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이제 이런 영재교육 철학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그 부분들이 지금은 아예 필요 없는 건 아니에요. 다 필요하지만 이제 시대가 역량을 더 중요시하는 그런 시대로 되었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이런 영재학생 역량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또 미래는 어떤 역량이 더 필요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래에 대해서 알려면 과거부터 알아봐야 되잖아요. 사실은 밑에 이 사진에 나와 있는 인물 세 사람, 뉴턴, 다인, 아인슈타인, 뭐 과학자들이죠. 뭐 유명한 뉴턴이 워낙 유명하고 다인, 뭐 진화론, 아인슈타인, 뭐 상대성 이론 유명합니다. 근데 이분들이 공부했던 방식은 뭐 물론 독창적인 것도 있지만 시대가 산업혁명 시대와 맞물려서 물론 뉴턴은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전의 분이지만 결국은 르네상스 시대 이후에 뉴, 이런 산업혁명이 일어가는 과정 속에서 계속 진행이 되었기 때문이고요. 이런 부분이 더 중요해집니다. 예전에는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인간이 먹고 살면서 이 물질을 굉장히 중요시했어요. 우리가 물질 만능 시대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물질은 어디서 나오냐면 돌멩이 준다고 물질은 아니에요. 석유, 어, 저런 아랍 쪽에서 땅을 파서 석유가 나온다. 그건 물질 아니에요. 그건 자원입니다. 돌멩이 자원이에요. 그 자원에서 추출해내야 돼요. 필요한 순도 높은 걸. 그걸 물질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소금 추출해내잖아요. 그것도 염전에서 그죠? 그래서 자원에서 물질을 만들어내고 그 물질을 가지고 제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철강석에서 돌덩이를 켜갖고 가져오면 그거를 포스코 같은 데서 재련해갖고 강판을 끄집어냅니다. 그 강판을 울산에 있는 현대자동차에 가서 두들겨서 차를 만듭니다. 그리고 상품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판매합니다. 대리점에서. 그리고 돈을 법니다. 자원 물질 제조 상품 마케팅 재화라고 하는 이 과정은 산업혁명 이후 뭐 어떻게 보면 고대 그리스 때부터 지금까지 쭉 이루어져 온 방법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경제활동을 해왔어요.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물론 자원이 제일 중요하겠죠. 근데 자원은 있다고 해서 잘 모릅니다. 물질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물질이 제일 중요하게 되고 이 물질을 만드는 거를 기본적으로 배우고 이 물질이 일으키는 현상에 대해서 공부하는 게 어떻게 보면 학교 교육의 시작이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옛날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물질은 뭘로 이루어져 있는가? 만물은 물로 이루어져 있다. 뭐 사원소설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교육, 특히 학교 교육, 영재 교육이라는 거는 이 자원에서 물질을 어떻게 끄집어낼 것인가? 뭐 좀 더 나아가면 물질을 가지고 어떻게 제조할 것인가? 여기에 더 많이 있었어요. 물론 상품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졌죠. 어쨌든 이 자원에서 물질을 끄집어낼 때 어떤 법칙, 원칙, 원리에 의해서 만들어냅니다. 뭐 끓는 전 몇 도에서 해야 된다. 뭐 어느 정도 힘을 가해야 된다. 이런 지식들이 중요했죠. 즉 뭔가를 설명하거나 예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케팅이란 부분도 수요와 공고의 법칙, 뭐 사회시간에 기억나는 건 수요와 공고의 법칙, 뭐 여러 가지 법칙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관한 것들은 거의 다 우리가 법칙으로 배워요. 심지어 국어 시간에도 법칙을 배우죠. 두음 법칙, 국어마 법칙. 예, 다 법칙이었어요. 왜 그러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교육이 만들어져 왔기 때문이에요. 틀리면 안 되고 정확해야 된다는 거죠. 정확해야만 설명도 가능하고 예상도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뉴턴이나 다이나 아인슈타인이라는 사람들은 어떤 식의 이론들을 만들어냈냐? 바로 설명과 예상이 가능한 법칙들을 만들어낸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세상 속에서 우리가 영재들이 공부를 한다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지식과 방법을 열심히 학습하고 외워서 적용해서 문제 푸는 거였어요. 뭘 설명하거나 예상하거나. 뭐
고등학생들이 보는 수능 문제가 그렇잖아요. 모두 바르게 설명한 것을 모두 고르면, 설명한 것을 모두 고르면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낼 때 내는 질문의 끝 의미가 어떻게 되겠는가? 바르게 설명한 것은 이거일 거예요. 거의 문제가. 이게 물질 시대의 교육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설명이라는 거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이런 거죠. 어떤 법칙이 있으면 그 법칙을 가지고 있는데 설명은 결과가 나타나고 그 결과를 이 법칙에 의해 대해서 설명하는 거고, 예상이라는 것은 조건이 주어지고 그 법칙에 의해서 예상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설명과 예상은 우리가 학생들에게 교육을 할 때 지식적인 측면에서 보면 개념을 많이 다루는 명제적 지식, 방법을 다루는 절차적 지식을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초기 영재 교육도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어떻게 했느냐? 열심히 개념을 배우고 그 개념을 어떻게 써먹는가. 이게 사실 학교 교육이거든요. 그쪽에 좀 더 많이 치중하지 않았나. 명제적 지식과 절차적 지식에 몰두한 그와 같은 교육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디지털 이 시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는 여러분도 알 거예요. 유형의 어떤 자원, 물질보다는 사람들이 남겨놓은 데이터. 아까 우리 그 디지털 트랜스레이터 할 때 나왔죠. 데이터. 그 수많은 데이터 속에서 추출돼서 다듬어진 가치 있는 정보. 이런 정보들이 여러 개가 쌓였을 때 지식이 되고 지혜가 되고 돈을 버는 시스템. 자, 위키백과 뭐 이런 거 볼까요? 위키백과는 구글이 가지고 있습니다. 구글은 뭐 이거 말고 굉장히 많으니까. 뭐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뭐 카카오 택시를 이용한다. 그럼 택시 내가 어디서 많이 탔다. 데이터가 쌓입니다. 그게 계속 누적이 돼요. 그러면 뭐가 쌓입니까? 어떤 시간에 어떤 연령대가 어디에서 많이 택시를 잡는가에 대한 정보가 됩니다. 20대, 30대, 40대 연령별로 잘 나올 거예요. 그것들이 모여지면 뭐가 됩니까? 택시 회사나 카카오 택시를 운영할 때 지식이 됩니다. 그렇죠? 근데 그 지식이 또 여러 개가 모입니다. 예를 들면 카카오페이로 뭐 지불했다. 카카오톡을 친구들하고 주고받은 GPS가 쌓일 거 아니에요. 그런 데이터들이 다 쌓입니다. 그러면 20대가 가장 많이 가는 음식점 어떻다. 그럼 같은 지역에서 어느 식당 근처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가, 그리고 뭘 선호하는가에 대한 것들 끄집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단편히 카카오 택시를 부른 것뿐만 아니라 음식점에서 카톡 나눈 거, 보낸 거, 사진 찍은 거, 업로드한 거, 카카오 스토리 쓴 거, 이 많은 것들이 지혜가 됩니다. 그리고 그거를 마케팅합니다. 어떻게? 광고 수익으로. 또는 이 지역에는 어떤 가게를 열어야 된다. 알려줍니다. 이게 돈을 버는 세상이 되었어요. 그 결과로 유튜버들 돈을 벌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어떤 영상에 관심을 가지고 그래서 그에 맞는 적절한 마케팅합니다. 이게 유튜버가 돈을 버는 방식이잖아요. 그리고 그 수익을 유튜버에 나눠주고. 유튜버에게 왜 돈을 주겠습니까? 데이터를 만들고 정보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자원이기 때문이에요. 카카오톡은 왜 공짜로 쓰게 하겠습니까? 구글 검색기에 이렇게 검색할 때마다 돈이 뭐 얼마 나간다잖아요. 뭐 1,300원? 130원? 자,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돈이 나간다 그래요. 근데 우리 공짜로 쓰잖아요. 왜 쓰겠습니까? 그 검색어 하나 입력한 만큼의 가치가 있는 거죠. 이런 세상에서는 그러면 뭐가 중요하겠어요? 바로 정보 처리하고 가치 창출하는 이와 같은 능력. 이거는 외운다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즉 다룰 수 있는 역량이에요. 이 역량들이 중요하고, 이런 역량들은 결국 주장이라는 단어로 하나로 대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주장 교육이란 말로. 이걸로 떤 사람들 볼까요? 빌 게이츠, 스티브 잡스, 앨런 머스크. 그렇죠. 물론 스티브 잡스는 이미 고인이 되셨지만, 자, 빌 게이츠가 지금 나와 있는 윈도우 11 다 만들 수 있어요? 아니요, 못합니다. 그 만드는 모든 기술 다 알 필요가 없어요. 적절하게 정보와 지식을 선택할 수 있으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런 관리직은 이 윗부분에 가 있겠죠. 지혜 부분에서 수집된 모든 것들을 모아서 정리해주는 역할을 가지게 되겠죠. 그리고 주장을 해주겠죠. 이거 해라, 말하라. 결국은 데이터에서 정보로 갈 때도 주장이 필요하고, 정보에서 지식으로 갈 때, 지혜로 갈 때 모두 다 주장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앞에서 물질 만능 물질 문명 시대에 자원에서 물질 갈 때 물질이 제일 중요했잖아요. 그러면 디지털 시대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바로 정보입니다. 그래서 정보화 시대가 되는 거예요. 이 뒷부분을 우리가 지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지식 지혜를 붙여서. 정보를 끄집어내는 거. 즉 데이터에서 정보를 끄집어내는 거. 학생들한테 이걸 가르칠 수는 없어요. 이거는 어느 정도 고위층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고요. 학교에서는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들이. 그렇죠? 물론 마케팅 경영 법칙에서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뭐 기본적으로 좀 높은 쪽에 지식 지혜 가려면 뭐 학생들이 대학 졸업하고 가야 될 일이고 우리가 영재교육을 배우는 초중고 학생들은 이 데이터 정보 이쪽에 좀 더 치중해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주장이라는 걸 어떻게 하느냐 좀 살펴보면 주장이라고 하는 거는 주로 어떤 사실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 허상 갖고 할 수는 없으니까 사실 속에서 뭔가를 끄집어내는데 그냥 사실 가지고 뭘 주장하면 되게 맥락 없어 보이고 사람들이 합리성을 못 가지게 돼요. 그래서 합리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뭔가를 설명하거나 원리가 필요하고 예시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요거는 우리가 과학 수업할 때 실험할 때 많이 씁니다. 뭔가 측정한 결과 데이터가 나옵니다. 그 데이터로부터 뭐 이런 실험 법칙이 성립한다. 뭐 이게 맞다, 틀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데이터만 갖고는 맞다, 틀리다 할 수가 없어서 그것에 대해서 어떤 기존에 나왔던 여러 가지를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예를 제시하면서 추정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과학에서 굉장히 많이 다루시는 새로운 이론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 볼 수가 있는데 이건 20세기 후반에 유행했던 거고요. 21세기 디지털이 좀 더 대중화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은 처음부터 센 걸 원해요. 주장을 원해요. 먼저 얘기를 해주길 원해요. 그러다 보니까 기사라는 것도 맨 위에 딱 결론적인 타이틀불도 나옵니다. 그죠? 뭐 그래서 실제 내용 읽어보면 별거 없지만 어쨌든 주장이 먼저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 주장 뭐 어떻다라고 한 것에 대해서 이유와 근거를 들고 또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요즘 나오는 기사들 보면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리즌과 이그젠플이 약하면 사람들이 잘 안 읽어요. 아, 이제 거짓말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문 기사를 볼 때 요즘 뭐 이렇게 카톡이나 뭐 또는 이런 데 날라오잖아요. 뭐 이렇게 핸드폰 열어보면 그럴 때 뭐 제목 읽고 제목이 좀 관심이 가는데 리즌과 이그젠플이 명확하지 않으면 에이 거짓말인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이 주장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방법까지 제한되어 있는 거. 여기까지 내려가야 정말 좋은 글이 되는 거예요. 정말 좋은 주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사회 문제를 다루거나 학교에서 누군가와 얘기할 때 주장은 있고 주장에 대한 이유를 설명을 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까지가 가는 게 요즘 트렌드예요. 만약에 요게 없으면 뭐 어쩌라고 해요. 요즘 MZ 세대들은 특히 이 주장 있고 근거를 들면 이 주장은 뭐 그건 네 생각이다 이 얘기를 많이 해요. 그렇지만 방법을 제안하면 아 그래요? 한번 해볼까요? 이런 생각을 가진다 그래요. 그래서 여기 계신 선생님은 다 이 시대의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주장을 매끄럽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요즘 아이들은 주장 다음에 그 주장에 맞춰서 뭘 어떻게 해라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이런 물질 시대에서는 명제적 지식, 절차적 지식, 개념과 방법을 하는 게 중요했다 했잖아요. 그러면 이 주장 교육은 뭘 중요시해야 되겠어요? 바로 전략적 지식입니다. 즉 개념과 방법을 어떻게 적재적소에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거. 그러니까 개념과 방법을 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되 개가 90%가 아니라 개는 축소시키고 60에서 70 정도 축소시키고 나머지 30% 정도를 전략적 지식 부분에 더 할당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공부 시간을 늘려서 퍼센트는 유지되더라도 공부 시간을 늘려서 이런 전략적 지식과 활용하는 시간이 훨씬 더 많아져야 된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이런 전략적 지식을 활용할 때 실패할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회복 탄력 승진해야 되죠.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실패해도 또 할 수 있어. 이와 같은 마음을 가져주는 것이 바로 신념과 가치관이고 이러한 부분이 인성이란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인성 부분을 길러줘야 되는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제적 지식, 절차적 지식, 전략적 지식
신념과 가치관 이 네 가지가 골고루 선장을 해야 학생들이 앞으로 21세기에 일어나는 미래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적재조소에서 효과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문제를 하는 방법은 문제 사항이 주어지면 그 문제 사항을 이해하기 위해서 명제적 지식과 절차적 지식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이 문제는 이렇게 다뤄야지라고 하면서 전략적 지식을 가지고 그리고 난 이거 할 수 있어. 난 이건 노력하면 될 거야.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전략을 세워서 해답을 얻게 되는 이와 같은 과정을 지니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명제적 지식을 높여서 신념과 가치관까지 하는 방법 굉장히 영재교육에서 중요한데 명제적 지식을 높이는 방법은 당연히 개념이니까 구조라든가 위계, 개념의 구조를 익히는 게 중요하고 절차적 지식은 방법에 대하니까 오로지 연습밖에 없어요. 이거 개별 학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개인적으로 연습장 푸는 거. 그 다음에 전략적 지식은 이 문제 상황에선 이걸 갖다 써야 돼. 이 방법을 적용해야 돼. 활용해야 돼. 즉 초인지예요. 전두엽입니다. 전두엽 중에서 전전두엽, 의사결정 요 부분들을 훈련시켜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프로젝트 학습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겠죠. 그리고 신념과 가치관은 계속 선생님의 어떤 격려, 조언, 그리고 뭐 상을 받았을 때 기쁨, 뭐 실패도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용기, 이와 같은 끊임없는 피드백들이 주어져야 이 문제 사항을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앞으로 미래의 세상은 정말 많은 문제 사항이 나타날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했던 것들, 주어진 것뿐만 아니라 새롭게 해야 될 것들. 그래서 이 네 가지 지식, 명제적 지식, 절차적 지식, 전략적 지식, 신념과 가치관 이 모든 것들이 골고루 갖춰져야 학생들이 충분히 미래 사회를 겪어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네 가지를 길러야 되는 거고 이런 네 가지 속을 좀 더 자세히 다루게 되면 이제 구체적인 역량들이 나오게 되죠. 현재 미래 사회에서 굉장히 요구되는 거 영재, 과학, 기술, 인재로 거듭나고 사회의 주 원동력이 될 이런 영재들에게 필요한 거. 첫 번째, 디지털 리터러시를 얘기합니다. 디지털 다루지 못하면 뭐 컴퓨터 쓸 줄 모르면 안 된다는 거죠. 단순하게 뭔가 아래한 걸 쓴다, 뭐 파워포인트 쓴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장비도 쓸 줄 알고 필요할 때는 장비를 제어할 수 있는 코딩 이런 것들 좀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좀 시간이 지나면 좀 더 나아질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코딩들이 좀 더 쉬워질 세상이 오기 때문에 이건 이제 뭐 다음 시간에 제가 좀 더 얘기해 보도록 하고요. 어쨌든 디지털 리터러시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창의성과 융합. 요거는 우리가 기존 영재교육에서 굉장히 많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창의성과 융합 능력을 지녀야 된다고 하지만 좀 더 이제 유연하고 실패에도 계속 도전하려는 이런 회복 탄력성 부분도 필요하고요. 또 이런 융합이 단순하게 합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전문성을 바탕으로 다른 분야의 전문성까지 결합되어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이런 능력들이 필요하다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뭐 내가 모든 걸 알 수가 없으니까 주변 사람들과 협업할 수 있는 부분 이런 거 그리고 특히 이제 매너 이런 부분 필요하겠죠. 그러다 보면 당연히 이 사람들과 소통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많은 것들은 어, 이 분야에 종사하지 않은 사람들이 지지가 많이 필요해요. 저도 이제 대학에서 뭐 여러 가지 본부 부직을 하면서 이 공간과 소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사람은 다 생각이 다르고 추구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공간과 소통의 과정이 있어야 많은 것들을 결집해 나가고 그 힘으로 계속 해 나갈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절차를 밟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런 영재 학생들이 갖고 있는 단점 중에 하나가 아이 그냥 내가 잘하면 되지라는 생각이 있는데 사실은 계속 끊임없이 주변 사람하고 공감하고 소통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창업가 정신이 필요하겠죠. 예. 아무래도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면 뭐 새로운 사업으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이 될 테니까요. 그리고 이제 자기주도 학습 역량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많은 역량들이 필요하거든요. 뭐 기본적인 교육 과정에서도 기를 수 있지만 우리 영재 교육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키우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과학자와 공학자들에게 저렇게 미래에 많이 필요한데 그럼 지금 당장 학생들에게 필요한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역시 인성과 역량을 강조했고요. 역량을 보면 뭐 문제를 발견하고 그런 문제 발견한 걸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 기존의 거를 편집하는 능력, 뭐 기존 활용하는 능력이죠. 미디어적인 것, 디자인 면도 포함하고요. 그다음에 참여 및 수행, 메이커,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능력. 이거 다 역량이에요. 그렇지만 인성은 일단 해보겠다는 도전의식, 그리고 뭔가를 실패해도 이런 결과물이 꼭 성공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실패해도 회복하겠다는 회복 탄력 인성.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미래의 영재에게 필요한 것들은 주로 인성과 역량이 필요하고, 인성에는 도전하겠다는 도전 의식하고, 실패도 다시 하겠다는 회복 탄력, 이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역량들을 만약에 교육한다고 했을 때, 그럼 이 학생들은 미래에 나가면 어떤 일들을 하게 될 건가? 미래과학기술 인재 관련 보고서, 물론 이것도 거의 어떤 역량을 길러라, 미래는 이런 일이 있으니, 이런 얘기들입니다. 여기 글자가 잘 안 보이시겠지만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크게 세 그룹 되어 있어요. 일단 첫 번째는 환경 요인입니다. 뭐 저출산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환경 문제, 뭐 하석 자원이 고갈되고 있다, 뭐 이런 환경 요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술 요인들이 있어요. 뭐 이런 첨단 과학이 발달하는 거죠. 뭐 재생에너지, 인공지능, 예? 뭐 또는 뭐 신산업, 뭐 이런 것들이 막 등장하면서 주변에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생긴다는 거죠. 직무 요인이라는 게 더 있어요. 사실 이 직무 요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영재교육에서는 크게 다루질 않았어요. 근데 이제 이것도 필요하다는 거죠. 기업가 정신이라든가 팀워크라든가 협업하는 거. 결국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연두색 부분하고 이런 하늘색 부분은 기존에 우리가 다뤘던 역량으로 커버가 되지만, 요 직무 요인이란 부분들은 인성 부분에서 많이 커버가 돼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필요한 키워드이기 때문에 조금은 관심을 가지고 가야 된다. 미래 사회의 과학기술 인재들의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중심 환경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직업군이 좀 변화가 생긴다는 거죠. 요거는 이제 여기 고용정보원에서 고등학생 대상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면 직업들이 이런 변화가 일어날 거야라고 하면서 신기술에 따라서 새로운 직업들이 생기고, 또는 직무가 좀 전문화 세분화되어서 구체적으로 좀 쪼개진다. 현재는 데이터 분석까지만, 이 데이터를 가공하는 엔지니어, 그 데이터의 관계나 패턴을 찾아내는 데이터 과학자, 그 다음에 그거를 시각화시켜주는 빅데이터 시각화 디자이너, 뭐 이런 직업들이 생겨날 거라는 거죠. 그리고 기존 직업도 좀 더 역할이 강화되는 분야가 있고, 기존 직업이 IT랑 결합되면서 모양이 조금 바뀌는 형태. 금융 플러스 IT. 은행에 취업하는 사람은 IT를 좀 더 다뤄서 더 전문가 되고, 의료 분야도 빅데이터를 다루는 쪽, 이제 환자 다룰 때 요즘 의대에서도 굉장히 이런 거 많이 하거든요. 디지털 데이터 관리, 이런 부분에 의료 환자도 데이터 분석, 이런 훨씬 더 병을 치료하는데 방법을 더욱더 강화시키게 되겠죠. 결국은 이런 직업들이 일어나게 되는 이유는 일단 디지털 기술이 많이 보급화되면서 대중화될 거라는 점이 있어요. 범용화될 거라는 거. 널리 쓰여진다는 거. 그리고 과학자, 공학자, 기술자라는 것이 붕괴될 거예요. 왜냐하면 고등교육 기간이 점점점 더 길어지게 될 것이고, 또 수학과학 비중이 조금 축소가 되면서 과학자나 공학자, 기술자랑 비슷하게 공부하지 않을까? 물론 자기 전공 분야도 더 하겠지만, 이런 숙련이란 부분들이 경계가 모여지고, 또 기존의 국영수 중심 뭐 사회과학, 뭐 물리학, 생물 다 무너질 거예요. 무너지고 합쳐지면서 새로운 분야가 등장하게 될 거고, 그 새로운 분야가 쪼개지면서 또 갈라지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교육하고 있는 아이들이 10년, 20년 뒤는 전혀 다른 직업군을 더 많이 가지게 될 것이다. 앞 시간에서 직업군의 변화 한 25%, 35% 바뀔 거라고 얘기해 놨잖아요. 제일 마지막 페이지 나옵니다. 한번 다시 찾아보시고요. 그런 새롭게 바뀐 직업군 때문에 지금 배우고 있는 지식보다는 이런 직업에 적용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역량을 길러야 되는데, 2017년에 나온 보고서가 나왔을 때만 해도
인성, 스킬, 지식 이 세 가지를 나눠서 인성은 리더십, 뭐 전문성, 성실성, 도덕성, 스킬은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교육과에서 다루고 있는 능력들입니다. 의사소통 능력, 뭐 IC 다룬 능력, 창의성 이런 거고요. 지식은 뭐 이제 기초과학 지식, 주전공, 복수전공, 경영학점 약간 이제 고등교까지 포함한 보고서다 보니까 주로 이제 대학생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고. 그래서 이렇게 분야별로 조금 이제 이런 인성 스킬 지식 분야별로 좀 변화가 생길 거다. 이건 지금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는 인성은 협동, 협업하는 거, 공감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해질 거다라는 거고요. 아마 우리 사회도 도덕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죠. 뭐, 뭐 어디 인사청문회 할 때 요즘 뭐 인사청문회 할 때도 도덕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잖아요. 그래서 그에 맞춰서 도덕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후보들 낙마하기도 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다음에 협업할 수 있냐 없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해지죠. 스킬이란 부분은 뭐 ICT 활용 능력보다는 의사소통 능력하고 창의성이 더 중요해진다. 지금 디지털이 각광을 받다 보니까 자꾸 디지털만 중요하지만 디지털 잘한다고 다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디지털은 이제 범용화되고 대중화되면 쉬워질 거고요. 결국은 의사소통 능력이 제일 중요해지게 될 거예요. 그리고 창의성. 그다음에 지식이라는 것도 기초과학 좋죠. 그렇지만 주 전공 지식 분야가 더 중요해질 겁니다. 물론 저도 기초과학을 해서 좀 안타깝지만 기초과학은 베이스로 깔고요. 주 전공 지식 분야가 더 중요해지는 시대가 될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모든 분야에 동일하게 나타나는 건 꼭 아니에요. 산업 분야에 따라서 뭐 인성은 중요한데 보면 점수가 거의 제일 높습니다. 인성이 제일 중요한데 이 스킬과 지식 분야는 조금 분야별로 달라진다는 거예요. 예. 예를 들면 제조업을 많이 다루는 분야 이 부분은 아무래도 제조업 분야는 스킬이 참 중요하겠죠. 그죠? 그죠? 특히 ICT 융합, 에너지 신산업 분야는 스킬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방법들을 창출해내는 과정이니까. 그래서 스킬이 중요하고 첨단 신소재, 고급 소비재, 바이오 헬스케어는 뭔가 연구해서 새로운 걸 갖고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스킬도 중요하지만 지식이 좀 더 중요해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학생들이 화학 뭐 이런 분야, 생명과학 이 분야는 지식 공부를 기초과학을 더 열심히 하고 지식 분야로 쌓는 게 더 중요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물리라든가 약간 이런 에너지, 정보과학이라든가 이쪽 분야는 스킬이 더 중요해요. 예. 그래서 그런 점에 좀 주안점을 두는 것도 하나의 역량을 키울 때 주요한 변화점이라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미래 역량을 기르려고 그럴 때 요거는 사실은 앞에 나왔던 보고서들에서 기업인들 뭐 이사급에 해당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각 분야별로 물어봐 가지고 어떤 분야에는 어떤 공부를 하고 왔으면 좋겠다. 어차피 회사에 오면 새로운 기술도 배우고 새로운 지식도 가지게 되지만 학창 시절에 어떤 공부들을 더 많이 해왔으면 좋겠다라고 점수를 매긴 거예요. 그러니까 1등, 1순위, 2순위, 3순위를 매기게 한 거죠. 그래서 1순위를 매긴 점수하고 1, 2, 3을 합친 점수가 나온 거예요. 압도적으로 1등은 이겁니다. 실전 문제 해결 학습이에요. 그러니까 실전 문제 해결 학습이라는 거는 교과서에 나온 지식이 아니라 실제 그 연령대에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문제를 가지고서 해결하는 학습. 이걸 굉장히 중요시한다는 거예요. 즉 역량이 길러지는 교육인 거예요. 기업체에 나가면 학창 시절과 다르듯이 그 직장에서 받아들이는 문제가 있어요. 학창 시절에 경험하지 못한 문제죠. 아마 여기 계신 선생님들도 임용고사 되기 전에 사범대 받았던 교육하고 학교에 나왔을 때 부딪히는 문제 전혀 다를 거예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게 더 중요하다는 관점인 거죠. 실전 문제 해결 학습. 이런 실전 문제 해결을 학습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팀 프로젝트예요. 그것도 자율적으로 강제되지 않는 실전 문제 해결 학습과 자율팀 프로젝트가 월등하게 압도적으로 높다는 거예요. 이 많은 역량들을 기르기 위해서. 이 많은 역량들은 결국 팀 프로젝트 활동이 제일이다. 라고 우리가 뭐 포괄적으로 결론 내릴 수가 있는 거죠. 그 외에 이제 분야별로 전공 기초 지식이 강화가 돼. 뭐 첨단 신소재 분야는 뭐 이런 기초 지식이 중요하겠죠. 그다음에 전공 이론 강화. 이런 부분들이 더욱 더 강화되지만 여전히
이 부분이 중요하다는 거고 이런 예를 든 걸 하나 살펴보면 요거는 이제 저희 대학생 대상으로 한 거지만 뭐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iOS 앱 만들기 툴이 있거든요. 이거 고등학생들도 할 수 있어요. 배우는 거 어렵지는 않아요. 한 3-4주 정도 배우고 나면 앱을 쉽게 만들 수 있거든요. 아이폰도 그렇고 안드로이드 폰도 그렇고. 안드로이드는 뭐 그 앱 뭐죠? 앱 빌더? 앱 마스터? 모르겠어요. 요즘 하도 많이 나오니까. 예, 그런 걸 갖고 할 수 있잖아요. 앱 인벤터네요. 예. 그래서 이거는 아이디어가 좋은 거죠. 실제 대학생들이 기숙사 살면서 부딪히는 문제가 배달할 때 얼마 이상, 고거 할 때 이제 넣어 갖고 같은 음식 배달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킥보드 문제 많거든요. 대학생들은 교내에서 교통사고도 많이 일어나거든요. 특히 이 전동 킥보드. 요즘은 이제 법이 강화되어서 쉽게 못 하지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연습해 보는 VR 만드는 이런 활동들이 가능한 거고요. 이와 같은 실전 문제형 학습을 통해서 많은 영향력을 기를 수 있다. 팀 프로젝트. 요런 거에 대해서도 영재 교육에서도 초등학생이면 초등학생, 중학생이면 중학생, 고등학생이면 고등학생 걔네들이 부탁드린 실전 문제를 가지고 해결하는 방법들을 교육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네. 2차 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